안녕하세요. 낭독부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책은 윤대뇽 에세이 사라진 공간들 되살아나는 꿈들입니다. 이 책은 2014년도에 초판이 되었고요. 출판사는 현대문학입니다. 지은이 윤대뇽은 1962년 충남 예산에서 태어났습니다. 1990년 문학사상으로 등단했고요. 소설집 은어낚시통신, 남쪽 계단을 보라, 많은 별들이 한 곳으로 흘러갔다, 대설주의보 등이 있고요. 산문집으로는 그녀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것들, 어머니의 수저, 이 모든 극적인 순간들 외 다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이상문학상, 현대문학상, 김유정 문학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이 책은 2011년 10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월간 현대문학에 연재되었던 글들을 모은 책인데요. 작가가 겪은 특별한 시간과 공간에 대한 기억들을 묵직하면서도 경쾌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작가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여러 공간들 중에서 오늘은 부엌과 우체국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사라진 공간들, 되살아나는 꿈들. 윤대뇽. 부엌. 어머니의 부엌은 어두울 뿐더러 옹색하고 비좁기까지 했다. 우리네의 부엌은 단지 음식을 만드는 공간이 아니라 먹거리를 저장하고 방을 덮게 하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다. 하지만 그러기에는 6식구가 사는 사글세 단칸방의 부엌은 무엇 하나 제대로 갖춰진 게 없었다. 내가 9살 때부터의 기억이다. 어머니는 감정이 상하는 일이 있으면 부엌에 들어가 언제까지나 문을 닫고 있었다. 사실 부엌 말고는 어머니가 마땅히 숨을 때도 갈 만한 곳도 없었다. 일찍이 부엌 출입에 익숙했던 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가 어머니 옆에 말없이 앉아있곤 했다. 부엌 바닥에는 흙냄새가 올라왔고 늘 어디선가 찬바람이 드나들었으며 부뚜막은 이미 식어 있었다. 어머니는 어린 아들이 옆에 있어주는 것이 그나마 위안이 되었던지 나를 밖으로 내보내지 않았다. 누나와 여동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곧잘 어머니를 도와 그릇을 닦고 상을 차리고 연탄을 갈았다. 어느 날부터 어머니는 시장을 갈 때도 나를 데리고 다녔다. 장을 보는 동안 어머니는 내내 뿌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어린 나이에 나는 시장 보기를 경험하면서 먹고 사는 일의 진화함을 일찌감치 깨달아갔다. 더불어 부엌이 집의 중심이며 곧 삶의 배꼽에 해당하는 공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때문에 없이 사는 이들에게 부엌은 온갖 슬픔과 분노와 고통이 한데에 버무려지고 데쳐지고 빠지고 찢어지고 볶아지는 공간의 다름 아니었다. 그리고 그것이 밥이거나 국이거나 반찬으로 현현되는 순간 다시금 삶에 대한 낯선 기대나 희망을 품게 되는 것이었다. 세월이 흘러 나는 대학에 들어가게 됐고 별 선택의 여지 없이 자취를 하게 됐다. 연탄과 석유곤로가 나를 먹여 살리던 시절이었다. 그리고 자취 생활을 하는 동안 나는 밥을 자주 해먹지는 않았다. 연탄은 한겨울에도 꺼져 있기 일쑤였고 부뚜막이 놓여 있는 곤로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불이 잘 붙지 않았으며 쌀에는 벌레가 들끓었고 어머니가 보내준 김치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그렇다고 밖에서 꼬박꼬박 끼니를 챙겨 먹은 것도 아니었다. 그야말로 굶기를 밥 먹듯 하면서 흔히 술과 빈약한 안주로 허기를 달랬다. 그러던 어느 날 느닷없이 어머니가 찾아와 내 사는 모습을 보고는 사정없이 등짝을 후려치면서 급기야 통곡을 하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나를 끌어내 시장으로 가더니 우선 국밥을 사 먹인 다음 장을 보기 시작했다. 나는 시장 바구니를 들고
뒷전에서 어머니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아득한 옛날을 떠올리고 있었다. 어머니는 며칠을 내 자취방에 머물며 나와 부엌을 부활시킨 다음에야 집으로 돌아가셨다. 그날 이후 나는 어머니에게 배운 대로 된장찌개를 끓이고 김치를 담그고 연탄불에 밥을 지으면서 부엌 일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나는 사람이 단순해서 막상 무슨 일을 시작하게 되면 기계처럼 그대로 패턴을 유지하는 성격이다. 나는 글쓰기를 포함하여 삶에 지쳐간다 싶으면 가끔 요리책을 뒤적거리는 습관이 있다. 장에 관한 전문 서적에서부터 한식 요리법에 관한 책들을 통독했으며 파스타, 생선 요리에 관한 책들도 꽤 찾아 읽은 편이다. 또 전국의 토속 음식이나 맛집이니 하는 곳들을 찾아다니며 나름의 레시피를 기록해 두기도 했다. 딱히 미식 취미가 있어서가 아니라 여기저기로 글을 쓰러 옮겨 다니다 보니 저절로 그렇게 된 것이었다. 생선 요리를 즐기게 된 것도 제주도에서 2년간 살았기 때문이다. 현지 어부들과 낚시인들을 통해 나는 생선 손질하는 법을 배웠고 요리책에 나오지 않은 독특한 레시피들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직접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와 회를 뜨고 초밥을 만들고 탕을 끓이고 조림을 만들어 식구를 먹여 살렸다. 살기가 어려운 시절이었으므로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처자식을 감독시킬 방법이 없었다. 작가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면 주방장 역할이라도 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도 나는 창작 공간을 물색할 때면 부엌 혹은 주방의 유무부터 문의한다. 그리고 시설이 갖춰져 있으면 가능한 한 음식을 직접 해먹는다. 끼니마다 혼자 식당에 출입하는 게 정서적으로 좋지도 않으려니와 글을 쓰다 보면 역시 릴렉스해질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내 기억은 다시 유년 시절로 돌아간다. 이제와 깨달았을 때 그때의 부엌은 부재했던 내 어머니의 자궁을 대신한 공간이었다. 나는 그 어둑하고 따뜻한 공간에서 고요히 불을 지키면서 꿈을 꾸고 먹이를 받아 먹으며 몸을 불려가던 커다란 태아였다. 이후 그 아이는 9살로 다시 태어나 제 어미의 부엌에서 어미의 슬픔을 먹고 성장한다. 그리고 50을 넘긴 지금에도 여태 부엌을 떠나지 못하고 늙은 어미가 그립거나 삶에 지쳐갈 때면 슬그머니 칼을 집어들고 무언가를 썰거나 끓이거나 지지고 볶으며 여전히 삶에 대한 낯선 희망과 덧없는 기대를 품곤 한다. 이렇듯 사는 일과 밥을 짓는 일과 글을 쓰는 일은 서로 완전히 일치한다. 실제로 나는 비좁은 주방 옆에 놓인 식탁에서 글을 쓸 때가 가장 마음이 평온하고 어쩐지 행복해지기도 한다. 대장장이에게는 아무래도 대장간이 마음 편한 공간이듯이 말이다. 우체국. 실로 오랜만에 우체국에 다녀왔다. 10년 전쯤에 절판된 책의 개정판을 내는 과정에서 출판사로 최종 교정지를 보낼 일이 있었던 것이다. 우체국의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나는 어쩐지 가출을 했다가 수년 만에 귀가한 기분이 들었다. 동네의 작은 우체국이었으므로 창구에는 2명의 직원만이 앉아 있었다. 내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자판기에서 밀크커피를 뽑아 마시며 새삼스럽게 우체국 안을 둘러보았다. 과거에는 이곳을 참 많이도 드나들었지. 하루 이틀이 멀다 하고 먼 곳에 사는 친구들에게 편지나 엽서를 보내기 위해서 말이다. 또 한때는 우표 수집 취미에 빠져 있었지. 나는 유리 출입문에 붙어있는 빨간 제비 로고를 눈여겨보며 이런저런 상념에 젖어 있었다. 농경사회에서 태어나 유년기를 시골에서 보낸 나는 좀처럼 우체국에 갈 기회가 없었다. 사실 그러한 곳이 있다는 것도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에야 알게 되었다. 다만 우체부가 가끔 집으로 찾아오곤 했는데
베이지색 가죽 가방 안에서 편지를 꺼내주고 늘 바삐 돌아가곤 했던 기억이 난다. 더러 끼니 때 우체부가 들어오면 할머니는 부엌에서 간단히 상을 차려 마루로 내왔다. 그럴 때면 이 집 저 집 혹은 이 마을 저 마을에서 생긴 일들이 두 사람 사이에 오가게 마련이다. 나는 늘 들뜬 느낌에 빠져 그 얘기에 귀를 기울이곤 했다. 그러므로 농경사회에서 우체부는 단지 우편물을 수거하고 배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뉴스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겸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의 존재를 통해 폐쇄적인 소규모 공동체에 사는 사람들은 다른 세계의 소식을 접하면서 미지의 삶에 대한 막연한 그리움을 해소하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터득하는 행운을 누릴 수 있었다. 나는 가장 성스러운 직업 중에 하나가 아직도 우체부라고 생각한다. 박씨를 물고 날아오는 제비처럼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해주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우체국을 상징하는 빨간 제비 로고는 곧 우체부를 뜻하는 기표이자 기의이기도 하다. 오늘날 그들은 대부분 오토바이를 이용하고 있지만 그전에는 자전거를 이용했고 내가 어렸을 때는 그 먼 길들을 지도 제작자처럼 일일이 걸어서 다녔다. 말 그대로 눈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덥거나 추울 때도 한결같이. 유년기에 나는 상시적으로 그리움을 안고 살 수밖에 없었는데 우체부가 찾아올 때마다 가슴이 설레었던 기억이 아직도 선연하다. 그러나 나한테 배달되는 소식이 없었으므로 매번 낙담하며 들판 여기저기를 쏘다니다 어둠이 내릴 무렵에야 집으로 돌아오곤 했다. 7살이 되어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나서 나는 5일장에 가는 할머니를 따라 우체국에 처음 가보게 되었다. 조부는 당시 공주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던 막내 삼촌에게 이따금씩 편지를 써보내곤 했는데 말하자면 그 편지를 붙이기 위해 면소지지에 있는 우체국에 들러야 했던 것이다. 늦둥이로 태어난 막내 삼촌에게 조부모는 각별한 애정을 품고 있었다. 그럴 만한 것이 그는 머리가 비상해 공부는 물론이고 그 나이에 수준급의 클래식 기타 솜씨와 바둑 실력까지 갖추고 있었다. 게다가 시까지 쓰고 있었다. 놀라운 것은 이 모두를 독학으로 습득했다는 것이었다. 때문에 막내 삼촌의 얘기가 나올 때마다 나는 은근히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꼈으며 얹혀 살고 있다는 자의식에 사로잡히곤 했다. 5일장이 서는 날이었으므로 우체국은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있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상기된 표정으로 누군가에게 그리운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하고 혹은 묻기 위해 우표에 침을 발라 봉투에 붙이고 있었고 이어코 우편압에 집어넣은 다음 총총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다. 그 모습들을 뒤에서 묵묵히 지켜보면서 나는 견디기 힘든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이때의 결핍감이 훗날 나로 하여금 편지를 아주 많이 쓰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렸다. 중학생 때 나는 처음 편지라는 걸 써보았다. 유일하게 친하게 지내던 같은 반 친구가 서울로 전학을 가게 되었고 이후 우리는 3년 동안 긴 편지를 주고받았다. 나는 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우체통을 이용하는 대신 직접 우체국을 찾아가곤 했다. 그러고 싶었고 또 그래야만 안심이 되었다. 무엇보다도 우체국에 가는 게 좋았던 것이다. 그리고 귀가할 때마다 대문에 붙어있는 우편함을 열어보면서 기대와 실망과 기다림 따위의 감정들을 체화시킬 수 있었다. 또래의 독일 학생과 펜팔을 한 것도 이 무렵이었다. 펜팔은 2년 가까이 이어졌는데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어찌어찌 서로 소식이 끊기고 말았다. 아마도 언어상의 문제 때문이 아니었나 싶다. 그러나 이때의 경험은 오랜 세월이 흘러 내가 독일 여행 중에 그가 편지를 보내오고 있던 지방을 기억하고 찾아가는 계기가 되었다. 그는 꿈에도 알 리 없었겠지만 문득 그곳에 가면 한번 가보고 싶었던 것이다.
고등학생이 되어 나는 전국의 많은 문우들을 알게 되었고 그들과 지속적으로 편지를 주고받았다. 그 즈음 나는 편지를 쓰고 붙이는 일을 일과로 살다시피 하고 있었다. 광주에 사는 한 친구는 새로 쓰기로 굳이 한자를 섞어 편지를 보내오곤 했는데 나도 덩달아 그러한 의고체로 문답을 주고받았다. 어느 날 그는 가출을 해서 무작정 내가 살고 있는 대전으로 올라와 여관방에서 열흘을 지냈는데 그동안 서로 주고받은 편지가 단서가 되어 찾아온 부모에게 끌려 내려간 다음 영영 소식이 두절되고 말았다. 또한 부산에서 주소를 들고 내 집까지 찾아와 며칠을 머물다 내려간 친구도 있었다. 이처럼 당시에는 서로 편지를 주고받으며 부산과 대구와 수원과 서울 등지를 서로 부산스럽게 오가며 치기 어린 우정을 나눴다. 이때의 아름다웠던 기억은 어쩔 수 없이 내가 글을 쓰고 작가가 되는데 많은 암시와 영향을 주었다. 글쓰기에 지쳐 있거나 슬럼프에 빠져 있을 때 작가들은 대개 여행을 떠나곤 한다. 새로운 세계에 대한 경험이 필요하고 삶을 옥죄고 있는 일상에서 벗어나 객관적인 거리에서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갖기 위함이리라. 나 역시 여행을 많이 하는 편인데 특별한 목적지 없이 그날그날의 일정을 정해놓지 않고 한 달이건 두 달이건 혼자 바람처럼 떠돌다 슬그머니 제자리로 돌아오는 타입이다. 그렇게 여행을 하다 우체국이 보이면 안으로 들어가 엽서를 사고 그 자리에서 몇 줄의 사연을 적어 지인들에게 보내기도 한다. 그러다 문득 오갈 데 없는 심정이 되어 우체국에 망연히 앉아있을 때가 있었다. 마치 길을 잃고 날아온 한 마리 제비처럼. 하지만 낯선 곳에서 이방의 존재로 그렇게 막연히 앉아있는 것을 나는 좋아했다. 이를테면 외로운 느낌보다는 달콤 쌉싸래한 고독을 즐기고 있었지 않나 싶다. 또한 우체국을 드나드는 사람들의 모습을 눈여겨보면서 누구나 가슴에 그리움을 안고 살아가기 마련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마음이 절로 누그러지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우체국에 앉아있으면 누구도 타인처럼 보이지 않았고 그들 모두가 어디선가 날아오고 날아가는 제비들처럼 보이는 것이었다.